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구독자 27.3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는 비트쇼아님을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작가님. 네,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또 뵙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 같은 때 뭐 잘 못 지내고 있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그냥 코인 바라보면서 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준비들을 해오셨는데 또 지금까지 또 비투쇼아 대표님이 또 개인적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 제가 한국에 2024 비투쇼아 쇼쇼쇼 반감기 기념해서 네. 제 구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반감기가 오니까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도 하고 모여서 으쌰 응원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비트코인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니까 4월 한 중하순 정도가 되시겠네요. 네. 반감기에 정확히 맞추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반감기가 예상되는 지점 일주일 후 정도 가서 함께 또 그 의미도 얘기하고 직접 또 이렇게 현장감 있게 설명도 하고 나누면은 또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좋지 않을까? 함께 응원하면서 이렇게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계획이시고 오실 때 저도 한번 같이 참석을 해서 반감기 한번 기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거시경제와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눠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에 장이 너무 지금까지 좋았고 이제 4월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3월에는 FOMC 정례 회의도 있고 뭐 BTFP 종료 같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4월에는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현 시점부터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와, 지금 이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분위기로 지금 이 분위기로 반감기까지는 상승적인 모습 이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오르면 한번 조정은 있을 테니까 여러 또 이슈들이 나오면서 거시경제라든지 금리 인하가 조금 어떻게 미뤄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약간 패닉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물량도 있고 또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제네시스에서 또 13억 달러 그거 매도해도 좋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약간 그 하방하면 또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대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한 번씩 잡아당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저도 사실은 비투쇼아 대표님이랑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이미 상승의 움직임들이 정해졌는데 이게 조정이 오긴 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보다 더 무조건 깊이 온다. 이렇게 누가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비투쇼아 대표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투쇼아 대표님께서는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한국보다 더 뜨거운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어떤 가격 상승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미국에서 지금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통계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커뮤니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나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머나먼 그냥 좀 젊은 사람들이나 기계 좀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한방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또 다른 뭐 도지코인이 있고 또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노리는데 이번에 ETF 승인 때문에 시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냥 앵커가 CNBC라든가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비트코이너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이 온도차가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예전 같으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승인된 게 ETF다 보니까 ETF는 기존 금융에 이게 꽉 맞물려 있는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코인 투자했던 그 그룹하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 아무리 그 좋은 뉴스가 나와도 우리끼리 좋아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특히 이제 우리 말고 나이 드신 분들 좀 보수적인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야 뭐 인생 한 방을 역전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니까 네. 하는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보험으로 들어놓거든요. 네, ETF 맞습니다. 같은 거. 네. 근데 보험으로 들어놓는데도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에이 뭐 그냥 속는 셈 치고 1~2% 넣어볼까? 그게 우리의 그 몰빵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ETF 추이를 봐도 예상했던 거 이상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벌써 한 달 넘게.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뉴스 방송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 나오고 또 분석가들 나오고 또 레리 핑크가 나와서 또 한마디씩 날려두면 사람들이 또 뜨거워지죠 피가. 레리 핑크가 영업사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선을 안 받을 수. 뭐 우리 같은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막 침튀겨가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또 저 사람들 저 선동하네 이러는데 레리 핑크하고 그 CNBC 이런 데서 나와서 그 메인 앵커들이 요즘 그 CNBC를 보다 보면 앵커가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메인 앵커 중에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세요. 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비트코이너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발끈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는 또 게리 겐슬러가 나오니까 게리 겐슬러를 막 공격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그냥 땀 흘리다가 논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ETF를 지금 거래를 중지해버렸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게리 겐슬러를 막 CNBC에서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쓴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비트쇼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제로 통계조사를 보면은 전체 ETF 3,400개 이상을 집계를 했을 때도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 ETF가 상위 탑10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거의 탑5 안에도 지금 블랙락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파르게 지금 추이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조만간 톱3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선동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대표님께서 미국 재정의 처참한 진실, 또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여전히 막 지금 고용 지표도 견고하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최근에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미국이 탄탄하다.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은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참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 말이 되냐, 이거 문제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롬 파월이 지금의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충격적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롬 파월이 이제 부연 설명으로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지금 무작위로 찍어내는 이 돈이 미래 세대에서 빌려오는 돈이다. 이게 미리 땡겨오는 돈인데 결국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끝이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립니다. 약간은 충격적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뭔가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빚이 이제 지금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빚에 대한 이자만.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건 이건 뭐 이제는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제롬 파월이 공중파 방송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인데 그게, 거기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제롬 파월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의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 빚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34 트릴리언 달러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의 이자만 갚기 위해서 돈을 또 찍어내야 되고 또 찍어내야 되고, 이 M2 서플라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느끼는 게, 그러면 M2 서플라이가 늘어난다는 건 이 돈의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 비록 자기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게 참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까 그거의 연장선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M2 머니 서플라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어도. 근데 지난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를 2020년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줄여가면서 횡보를 했는데 이제는 끝에 다 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을 더 찍어야지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또 미국 경제가 고용 지표가 너무 좋지 않냐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 포장된 게 참 많습니다. 실제 마트에 가서 사과 한 봉지를 샀을 때의 가격, 계란 한 봉지를 샀을 때의 가격,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을 때 가격을 생각해 보면 CPI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체인리크가 제공하는 그 자료를 제가 가끔씩 확인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1월 달 수치가 12월보다 훨씬 많이 꺾였고 11월보다도 많이 내려갔는데 CPI 발표에서는 11월하고 똑같이 나왔고 지금 2월 달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3월 달에 2월 달치를 발표할 테니까 분명 이번에 좀 제보다 좀 높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반영돼서 크게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금리 인하가 3월 달에는 안 되겠지만 5월이나 6월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춰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지금 더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펼쳐지다 보니까 이거는 참 좋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면 11개월 후에 바닥 찍었다. 이런 뭐 논리도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경제 상황이 좋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온다 망한다 이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으니까 충분히 이 소프트 랜딩으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조금 일찍 하든 조금 나중에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낮추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2024년 전반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형성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현황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분위기들을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또 사람들이 거 봐라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또 이렇게 되지 않느냐 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가 이제는 다시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역시 비트코인이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공급은 더 긴축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큰 대세 상승장에 대한 흐름들 온다고 보시는 거겠죠, 대표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ETF거든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ETF라고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은 4월 말에 반으로 꺾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감기가 올 확률은 99.9999999%잖아요.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야? 이랬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선반영이 벌써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선반영이란 게 승인에 대한 선반영이었거든요. 자금 유입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건 ETF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승인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뭘 기다려야 되나? 반감기 기다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이 시장을 흔들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게 바로 그 ETF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나이 드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부의 50% 이상을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어요. 베이비 부머 그 위에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쟁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부가 62%입니다. 그런데 62%의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우리처럼
비트 들어가서 막 누르고 이런 거 안 하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부를 우리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주식거래소 쓰고 있는데 저기 경쟁거래소에서 수수료 낮춰준다고 옮기고 이런 거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또 몇 프로 더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냐 이거죠. 안 사죠. 비트코인으로 대박 친다고 그러면 그래 사.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60대 40 뭐 이렇게 해서 채권도 담고 주식도 담고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요즘 채권 사서 다 망하잖아요. 은행도 망하고 고금리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 같으면 이제 재정 상담가랑 얘기할 때 어떤 스타일로 좀 해볼까요, 회장님? 딱 이러면 회장님이 나는 좀 안전하게 하지. 이러면 이제 채권만 좀 많이 하고 이제 주식 조금. 나는 한 방 노리는 사람이야. 좀 공격적으로 좀 해봐. 이러면 또 뭔가 좀 공격적인 이제 보통 그 재정 상담가들이 공격적인 거 원해요.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권해요. 네. 나스닥 주식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그런데 해외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성이 더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거 날려주는 비트코인이 100배 더 좋은 선택인 거죠. 그렇다면 이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물론 뭐 해외 주식에다 막 20% 30% 담는 건 아니거든요. 많아봐야 10% 담는데 그러면 그거 대신 밀어버리고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제 그 회장님이 고르는 게 아니고 재정 상담가들이 고르는 거죠. 회장님 요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옵션 A, B, C. 그리고 B 이렇게 고르면 그냥 바로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블랙록의 영업사원들이 그 재정 상담가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알아야지 가서 영업을 하는데 몰라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봐야 되는데 회장님들이 아직 안 봤다 이거죠. 네. 보좌관들이 박 작가 그 젊은 친구가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회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박 작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맞네 이러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아크인베스트가 지난주에 CNBC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재정 상담가들이 준비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충 알아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그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박 작가님 급은 안 돼도 박 작가님의 구독자급은 돼야지. 박 작가님 구독자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는 맞춰줘야지 회장님하고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아직까지 ETF에 몰린 자금이 트레이더들의 자금 그리고 또 그 미리 줄 서 있던 자금들이 있어요. ETF 나오면 할게요 하고 미리 이제 얘기가 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베이비 부모의 자금 그리고 그 연금 자금, 연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BC 패키지를 고르는데 그 공격형 패키지를 고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상품을 고르면 보험 이 에이전트가 와서 또 물어봐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저 인덱스 펀드 해요. 그러면 이제 S&P 500에 넣는 거고. 저는 이렇게 좀 섞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피델리티. 캐나다에서 올인원 ETF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수적 패키지는 1%, 공격형 패키지는 3%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캐나다에서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느낌이 확 드는데 뭐 어떻게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박 작가님 방송이니까 지금 불러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ETF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투시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효과들을 갖다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어떤 과장이 섞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들을 적용을 해봐도 이건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뭐 비트코인 가격은 그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작이니까 우리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또 사야 될 것 같은 지금 뭔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확한 이 포트폴리오의 개념들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비중들이 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선동하네 이럴까봐 제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박 작가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좀 열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박 작가님 구독자분들은 좀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다음에 드릴 질문과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 요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요 외에도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올해 또 고려를 하면 좋을 만한 지점들 추가적으로 또 있을까요? 상승 재료라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지금 모든 게 이번 사이클에 초석을 다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묘하게 그 비트코인 4년 주기와 맞물려 가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해요.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를 확인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M2 머니 서플라이가. 그러면 이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중국에서부터 벌써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구제 금융이긴 하지만 결국은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에서도 시간의 문제지 이제 돈을 결국 찍어내니까 완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텐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 아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라며 근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왜 꺼지는 거야? 비트코인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해드려요. 돈을 많이 찍어낸다면 화폐 가치 하락을 얘기하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이란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인데 지금 당장에 그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 코인의 가격, 주식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게 뻔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면. 그래서 이제 유동성 사이클에 굉장히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그 ETF가 있고 반감기가 있고 또 이번에 미 대선이 있잖아요. 그 미 대선이 제가 이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제가 그 처참한 미국 상황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돈 쓰지 말고 야, 다 정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 누가 돈 다 쓰지 맙시다. 이제부터 구제금융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걱정 마세요. 일 안 해도 됩니다. 돈 드릴게요. 이렇게 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뭐 찍어낸다는 얘기니까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5가구 중에 1가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모든 코인에. 그렇다면 이 대선을 앞두고 5가구 중에 1가구 20% 그게 뭐 얼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직선제가 아니고 선거 투표단이 있잖아요. 스윙 스테이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 이리도 가고 저리 가기도 하는 스테이트에서는 1%, 2% 차이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주에서는 그런 주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닌데 코인 투자자 마음을 안 잡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자기는 비트코인 싫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에 나는 달러가 좋다. 굳이 비트코인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달러를 위협하니까 싫다는 거지 비트코인을 미워서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저거 내가 욕하기만 해서는 이거 좀 해안이 없는 사람으로 이거 오인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본인도 이제 그 수위를 조절을 하다가 재작년에 이 멜레니아 트럼프가 솔라나 기반에서 NFT를 찍어서 대박을 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여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해보자. 그러고 자기도 폴리곤에서 NFT를 찍어서 대박을 치더니 또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오디널
자기 그 10개 사는 사람한테는 이제 보너스로 비트코인 NFT를 주겠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그 NFT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에서 뭔가 금융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보나마나 당신 그 사기치고 다니고 뭐야 그 코인 가지고 이 나쁜 사람이네 이거 국민들을 희롱하는 사람 막 이렇게 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답은 무엇일까? 아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스와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이 비트코이너입니다. 그냥 맨날 레저돈 받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게리 겐슬러 욕하고 혼내주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대선 포기하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트럼프 유세장에 가서 자기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트럼프가 본인은 CBDC 싫어한다.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CBDC 미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비트코이너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이거 그 라마스와미라는 사람한테 이게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트위터에 아 본인이 라마스와미 말 듣고 그 얘기했다. 이 사람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향을 받고 있다. 조언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러닝메이트로 갈 확률도 지금 꽤 높습니다. 부통령으로. 그럼 만약에 이 비트코이너가 부통령이 됐다. 이러면 게임 끝이지.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최근에 또 이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관련해가지고는 본인이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는 그 국기 개항식에 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워런이. 그래서 또 그것도 이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너무 큰 현상이다 하고는 이게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대선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질문을 이제 조금 마무리해보고 저희가 이더리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언제까지 매집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당연히 사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이 살 때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작년 뭐 이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작년 초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분위기가 위축돼 있었으니까 그때 용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고 그런데 작년 중반쯤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지금은 용단을 내려야 될 때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확신이 선다. 그러면 행동이 뒤따라고 책임은 질 수 없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또 어쩌면 몇 달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일까? 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고 뚫기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이제. 네.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세게 크게 말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 목소리가 살짝 이제 부드러워졌고 비트코인 뭐 6만 달러 넘어가면 이제 지금 살 타이밍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약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때까지는 살 타이밍인데 그럼 뭐 아무 때나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사도 좋지만 가능하면 좀 쌀 때 사자. 떨어질 때 사자. 조정 왔을 때 사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어마어마한 상승장에서도 20% 하락은 기본이잖아요. 중간중간에. 너무 과하게 오르다 보면 그 정도 조정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포모에 샀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타이밍을 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잡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한 20% 고점 대비 빠지면 그때는 용단을 내리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걸 정확하게 최적화시키자면 박 작가님이 이제 영상마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지지선이 여기다. 저항선이 여기다. 그러면 지지선에 사야 되는 겁니다. 지지선. 박 작가님 영상 보고 있다가 여기 지지선이다 그러면 오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지 없던 건데 간단하게만 하나만 여쭤보고 비트코인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를 통한 대세 상승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이런 내러티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사이클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의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개미들이 주도하는 그런 상승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감기의 영향보다 중요한 게 ETF입니다.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벌써 이 시장을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가 좀 더디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도 바라볼 수 있는데 벌써 먹을 만큼 먹고 이 기관들이 주물럭주물럭하는 상황이 벌써 펼쳐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번에 상승을 너무 크게 해버렸다.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 자산을 지키는 정도로 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 보여줬던 것만큼 이번에 상승했다. 그러면 다음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고, 이런 기관들의 ETF가 사실 금 같은 경우는 7년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긴 시간을 갖고 오른다면 다음 사이클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은 하겠지만 어쨌든 반감기를 기점으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큰 상승 랠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나중에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 알트코인 분야에서 저희 비트슈아 대표님이 워낙에 또 해박한 지식들, 너무나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식을 알고 계신데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관련 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뭔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듯한 또 스탠스를 보였는데 5월에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건이 좀 다르긴 하죠. 비트코인은 긴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ETF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손가락질을 하는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이 굳이 찾자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반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5월달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보나마나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혀갈 텐데, 이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혀가면 아직까지 50대 50이라는 건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같으면 벌써 가격에 반영이 돼서 뭐 90% 승이 된다 이런 말 때문에 미리 다 올려버렸는데, 이제 그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뭐야, 반영이 안 됐으면 아직도 기회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승인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던 가장 핵심 이유가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같은 논리로 보면 만약에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불법 증권이라면 선물 ETF를 승인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약을 거래하는 ETF를 승인해줬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시청한 사람들이. 다만 겐슬러가 지금은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느냐. 우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야 아직 시간 안 됐어 그러면은 거절이고,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러면은 승인이다 이거죠. 법으로 얘기하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의하면, 이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의하면 이더리움 ETF는 승인이 돼야 됩니다.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되는데, 게리 겐슬러와 그 우선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타이밍,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 논리로 따져보자면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은 혹시 5월에 안 되더라도 저금을 하는 거다. 결국은 될 테니까. 좀 나중에 오르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선물 ETF를 승인해 줬다라는 그 근거가 현물 ETF와 차이가 뭐냐라는 법원의 질문에 대해서 SEC가 답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들을 반박을 못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미 선물을 갖다 승인을 해줬는데 왜 안 해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길 근거는 없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바네크의 어떤 일정들이 5월에 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해주기에는 뭔가 제한 사항이 또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되지만 5월에 대한 부분들은 비투자 대표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네. 이더리움이 현물 ETF 말고도 또 중요한 어떤 업그레이드 일정이 3월 13일 정도로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반등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전에 상승하지 않을까. 그 전에 상승한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덴쿤 업그레이드가 막상 이제 출시가 되면 아직까지 늘 봐왔던 패턴으로 셀 더 뉴스? 어쩌면.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바로 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시 소문에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건 또 일시적일 거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댕쿤 업그레이드 전에 좀 상승을 해주고 막상 터지고 나면 약간 조정하면서 분위기 눈치 보고 ETF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매집.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댕쿤 업그레이드의 목적 자체가 이 롤업 프로젝트들의 어떤 수수료 절감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 롤업인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롤업 프로젝트들과 이 이더리움은 동반 성장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찬반들이 좀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반 상승으로 보죠. 이더리움 같으면 아직까지 구현해 온 모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속도 자체가 느리고 또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확장성을 늘리려면 부담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더리움 그 미래가 있어? 언제 이거 빨리빨리 해서 이거 되나?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카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레이어 2들하고 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세트로 확장성을 구현하는 그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업그레이드가 레이어 2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더리움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더리움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돼서 수수료도 싸지고 이더리움이 좀 잘 사용도 되고 속도도 빠르고 잘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모델 자체가 미래가 있네.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겠네.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이더리움의 성장 방향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댕큰 업그레이드인 것이고 그 수혜 효과를 이제 롤업들도 함께 가지고 가는 개념이다. 이게 더 정확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굉장히 또 경쟁 관계들이 더 부각되게 됐는데, 지금 솔라나가 이제는 바이낸스, BNB 코인까지 제끼면서 테더를 빼면은 이제 탑3에 실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까지가 지금 3인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상당수가 지금 솔라나 기반 어떤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들 하시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솔라나 생태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이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개념은 또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라나 하면 이 솔라나가 언제까지 솔라나? 만장난스럽게 하죠. 근데 솔라나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의 모델을 좀 탈피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솔라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렬 처리거든요. 기존 모델로 할 수 없었던, 기존 모델 같으면 이제 아무리 빠른 프로젝트도 빨리 끝내고 그다음, 빨리 끝내고 그다음 이렇게 했는데, 솔라나는 번호표 나눠줘서 동시에 처리, 그리고 나중에 딱 줄 세우기,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핵심인데,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초당 뭐 몇만 개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미래가 있다. 이게 만약에 현실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게 표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그래서 솔라나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솔라나의 후발주자로 대두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솔라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병렬 처리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방향이 맞다 이러면은 이제 그쪽 친구들이 더 뜨는 거고, 솔라나가 삐끗하면 이더리움이 거봐 너 안 된다니까 이렇게 팀으로 해야지, 팀워크가 좋아, 이렇게 이제 경쟁되는 모델입니다. 자, 솔라나가 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뜨거운데, 작년에 브레이크 이벤트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라든가 영상을 보면 너무 막 에너지가 넘쳐요. 솔라나 가격과 상관없이 개발하는데, 개발자가 내가 뭘 개발하면 탁 누르면 바로 결과물이 보여지니까 신나는 거죠. 만들었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솔라나 개발 이 환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개발자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하기도 수월하고 연계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걸 이제 디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아직까지 해왔던 거랑은 굉장히 이제 상반되는 코인하면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면 이제 이걸로 이자하기 이자놀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솔라나가 빠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솔라나 기반에서 뭐 전화를 거는 이 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비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모아서 갖다 주는 렌더링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이 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생태계가 뜨거운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솔라나가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버전 1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아니 뭐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넘버 3 코인이 아직 베타 버전이라니 본인들이 이걸 바꾸기를 원치 않나 봐요. 왜냐하면 베타 버전은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으면 모든 게 용서되니까. 뭔가 오류가 나더라도 네. 우리가 나도 이거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진짜 나오면 이거 해결되겠지. 다운돼도 이거 진짜가 아니야. 그래? 너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파이어 댄서가 그 진짜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파이어 댄서가 이제 결국은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개발 언어까지 싹 새로 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 모델 솔라나의 그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개발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갖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점프 트레이딩이 이제 돈을 대주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초당 100만 트랜잭션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초당 뭐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지금은 뭐 1000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100만이라니까 이거 뭐 저 사람이 뻥치는 거 아니야. 100만 트랜잭션이 진짜로 만약에 구현된다. 이게 성공적으로.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평탄치만 않겠죠. 그래서 올해는 솔라나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솔라나가 관심을 받을 텐데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게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뭐 삐끗하면 팍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는 굉장히 모험적인 프로젝트다. 메이저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위험 요소에 그리고 적당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이 막 변동이 심하니까 한 번은 쏠 텐데 언제까지 쏠라나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수익 실현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익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은 사실 뭐 분기든 뭐 반기든 본인들의 어떤 패턴을 맞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꾸준히 계속 모아만 간다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물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수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큰 변동성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대응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비트쇼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솔라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너무나 좋게만 얘기하기에는 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솔라나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그 로드맵으로 봐도 이 투자자들의 좀 가슴을 흥분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올해 나타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제2의 솔라나 이렇게 달고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과거에는 그냥 제2의 이더리움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솔라나가 주도하는 이 생태계 확장의 흐름들을 이더리움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솔라나가 확장을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들, 뭐 가령 뭐 병렬 처리와 관련해서도 세이 같은 경우 제2의 솔라나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뭔가 솔라나가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달라진 위용들을 자랑하고 있고 뭔가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는 전망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좀 솔라나는 여전히 위험한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토큰 배분할 때부터 워낙에 퍼블릭 세일이 워낙 적었고 여전히 기관들이 많은 물량들을 또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1년 만에 또 다운이 한번 됐습니다.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되다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비투자 대표님이 보시는 솔라나가 좀 위험하다고 보이는 그 위험하다고 보인다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예전에 2022년에는 뭐 한 달에 10번도 다운된 적이 있어요. 네. 무지막지하게 많이 다운됐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번 다운됐고 그게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고쳤다 그러는데 이 솔라나가 다운이 자주 되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 수수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빠르고 무작위 공격을 하는데 너무 쌉니다. 수수료가 싸니까 한 몇만 원 가지고 공격을 막 몇십만 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이게 바꿀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수수료를 좀 올려버리면 무작위 공격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지니까 뭐 한 번 공격하는데 이제 뭐 1,000만 원 이렇게 들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솔라나의 선택은 그게 아니고 아예 무작위 공격까지 커버할 수 있게 확장성을 더 늘려버리는 파이어 댄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올리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파이어 댄스가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지금 같은 다운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운됐을 때 솔라나 가격이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솔라나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다운돼도 오케이 베타 버전이니까 진짜는 파이어 댄서와 함께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운이 뭐 너무 자주 이렇게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다운은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점프 트레이딩이에요. 점프 트레이딩이 이 파이어 댄스를 개발하는데 이 점프 트레이딩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비트코인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매도 치는 기관이 점프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의 어떤 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개발을 할 테고 기회만 된다면 그걸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지금 보여주는 이런 파이어 댄스라든지 이런 출시일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실제 가치보다는 조금 더 뻥튀기를 해가면서 포장을 해서 적정 시기에 자기네들도 수익 실현을 빨리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댄서는 점프 트레이딩을 우리가 주시하고 가능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점프 트레이딩보다 한 타이밍 우리가 미리 움직일 수 있다면 다른 말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분위기 봐서 조금 더 한 타이밍 빨리빨리 대응을 하자.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 물량들이 대규모로 매도되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위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워낙에 솔라나 자체가 기관들의 또 어떤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또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해묵은 논쟁들인데 사실 이런 논쟁들이 뭐 의미가 크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솔라나가 지금 이제 리플을 젖히고 바이낸스까지 젖히고 탑3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어떤 퍼포먼스들은 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시가총액 측면에서 추월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일시적인 추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이 시장 장악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술이 좋다고 뭔가 새로운 약속을 해준다고 이게 팍 올라서는 건 아니거든요. 더 좋은 프로젝트 얼마든지 있지만 기존 금융은 아직까지도 지금의 그 후진 금융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더 좋은 대안이 있어도 같은 논리로 이더리움을 제끼고 올라서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도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어원 프로젝트들 몇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발란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이제 B2B 분야에서 좀 많은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발란체 프로젝트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장기적으로보다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24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트렌드라는 게 있고 내레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동력이 뭘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여론 몰이를 하는 그런 테마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게 아발란체거든요. 자산의 토크나. 자산의 토크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발란체하고 체인링크인데 이 두 친구가 세트로 기관들의 선택이 되고 있고 또 JP 모건 같은 친구가 아발란체 기반에서 연결해가지고 오닉스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은행들한테 전해서 야야 니들도 만들어.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다다다다닥 만들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가니까 이 아발란체가
이거 레리 핑크가 홍보하는 프로젝트가 이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네. 이 또 원래 그 목적이 토큰화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델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블록체인이 세 개를 통해서 이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자산을 처리하는 블록체인이 따로 있고 스마트 컨트랙을 처리하는 블록체인이 따로 있고 또 밸리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는 프로젝트 블록체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날리티라고 하는 어떤 트랜잭션이 마무리되는 시간은 지금 모든 현존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른.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뭐 다른 프로젝트는 아니다. 내가 더 빨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큰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빠른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아발란체 좀 긍정적으로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아발란체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무조건 이 핑크빛은 아니기 때문에 테라폼 랩에서 아발란체를 대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토커노믹스가 앞으로 워낙 많이 또 풀려야 되기 때문에 유통돼야 될 그런 물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레티브를 보고 가자면 전체 사이클에서는 좀 미리 움직여서 좀 수익션을 한다면 이 토크노믹스 이런 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거든요. 지금은 상승장에서는 뭐 10%가 뭐 유통되든 뭐 20%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빡 올라갔을 때 타고 나올 때는 좀 미리 얼른 나오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 희석된 물량들이 많으면은 다 어떤 그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러티브적으로 어떤 게 가장 강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테마를 누가 더 많이 선점하고 있는가의 문제들인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RWA 분야 하면 지금 아발란체, 체인링크가 지금 꼽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도 약간은 더 담보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프로젝트이지만 지금 뭔가 어떤 핫한 어떤 움직임들은 조금 보여주지 못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 카르다노가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가 이제 좀 올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와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곤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시세 분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가격이 안 오르면 소용이 없죠. 아니 개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그냥 논문 보고 이거는 검증된 기술이고 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개발을 하는데 약간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런데 지난 사이클을 돌아보면 카르다노가 그냥 놀고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개발을 해왔고 그러한 결과물이 결국은 상승장이 되면서 결과물을 내놨을 때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카르다노가 아직까지 가장 열심히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봐도 그런 개발들이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 개발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완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한 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찰스 호스킨슨이 지난주 영상에서 2024년은 가장 생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나는 가격 신경 안 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가격 얘기는 아니에요. 가격 얘기는 아닌데 생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생산적이란 건 열심히 그동안 만들었던 게 뭔가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카르다노가 이제 나홀로 개발, 마이웨이 이런 것들 추가해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폴카닷의 기술을 가져다가 파트너 체인이란 걸 만들어서 본인들도 레이어 제로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블록체인의 장점들을 가져다가 같이 쓸 수 있게 호환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또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홀더들은 절대 안 팔아요. 이 스테이킹 돼 있는 물량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70%의 물량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뭔가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합세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2021년을 봤을 때 하드포크가 딱 발표되면 미친 듯이 팍팍팍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포크 끝나면 쭉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드포크 막상 되면 또 세일더 뉴스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말씀 주신 찰스 호스킨슨이 보면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진도 보면 막 동굴 같은 데서 사진 찍기도 하고 막 이상한 어떤 호숫가에서 사진 찍기도 하고 약간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좀 있는 현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생산적인 어떤 해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흐름들을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을 좀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앱토스, 수이, 세이, 셀레스티아 요런 신흥 또 레이어 1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1들은 아무래도 기존 레이어 1과는 또 기술적으로 뭔가 다른 국면으로 또 접근을 하면서 본인들마다의 어떤 저마다의 내러티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신흥 프로젝트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런 신흥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오래된 안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신 레이어 1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질문 주신 신흥 코인과 구형 코인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저의 선택은 신흥 코인. 구형 코인은 특히 이제 알트코인에 먼저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알트코인이란 건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건 없잖아요. 완성된 프로젝트도 있긴 합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코인들,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해서 앞으로 이런 생태계를 구출하겠다. 백서를 써놓고 막 개발하는 코인들은 대부분 아직도 개발 중인데, 구형 코인들은 예전에는 그런 약속이 통했는데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구형 코인들은. 네가 4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이러면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그때 한 거 그걸 일단 보여줘야지 그 다음 약속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적이지가 않죠, 사람들이. 네. 허점을 찾기도 하고, 이거 생각보다 느린데? 그때 이렇게 된다 그러더니 이게 약간 모자란데? 이렇게 되는데, 약속은 그냥 귀에 달콤한 약속만 해주면 우리는 제2의 솔라나 이러면 그래 솔라나야? 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자산의 토큰화가 좋다는데 우리도 그거 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가슴이 설렙니다. 약속은 쉽게 해줄 수가 있다. 투자자들은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자면 이 허튼 약속 말고 지금의 내레티브에 맞는 그럴싸한 약속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런 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팀을 만들고 그런 팀으로 이걸 이룰 것 같은 그런 백커가 돈 대주고, 그러면 투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지금 조합으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 구형 코인들 중에서도 메이저급도 있고 그러잖아요. 2017년 말에 알트코인이 최고점 찍었습니다. 2018년 초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때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 중에서 2021년에 전고를 뚫었던 코인이 몇 개나 될까? 2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고도 못 뚫고 주저앉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올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전고를 뚫고 떡상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고 굉장히 미지수고 쉽지 않다. 이번에도 분명 뭐 100개 중에 잘해야 20개, 30개 이렇게 될 텐데,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코인인가? 그럴 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나? 이게 중요한데,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뭘 하는 코인인지도 모르고 이 코인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어쩌면 제가 뭐 매도하세요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용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다른 제 나름으로 반박을 좀 하려고 해도 저와 관점이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스터디에서도 신흥 코인들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여지는 퍼포먼스도 이미 신흥 코인들이 훨씬 더 50위권 내에서도 최상위 20개 정도를 제외하면 더 많은 퍼포먼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오래된 코인들은 워낙에 여러 매물대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 자꾸 파세요. 팔고 더 좋은 거 또 갈아타고 싶으시니까 팔고 치는 코인으로 자꾸 이제 가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속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올해 어떤 내러티브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문 기관 보고서에서 이제 올해 주목받을 섹터로 뭐 AI, 게임, 디핀, 디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RAAS, 리스테이킹 뭐 굉장히 많이 RWA도 있고 회자가 되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이 최근에 펌핑들이 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 중에서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특히 더 요 섹터는 더 주목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섹터가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일단은 자산의 토큰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토큰화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다 일단. 레리 핑크가 영업을 해주니까 조금 기대보다 more 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뭐 망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자산의 토큰화라는 게 뭐 내년까지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2030년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충분히 지속적인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해 주신 AI 같은 게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도 해보고 들어가서 뭐 번역을 해준다는 AI가 있으면 가서 직접 입력을 해보면 별로, 이미지를 뭐 처리해 주는 거 해보면 뭐 포토샵에서 해주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아직은 그냥 약속일 뿐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달콤한 약속이다, 이건. 지금은 안 되고 내년에도 완성도가 떨어지겠지만, 뭐랑 비슷하냐면 2021년에 메타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해주고,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NFT를 발행하고 이런 새로운 상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야,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미래네, 그리고 막 돈권에서 막 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요즘 엔비디아 같은 그런 AI 관련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뜨잖아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오픈 AI가 나오면서, 재작년 11월에 갑자기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AI는 저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벌써 현실이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AI는 굉장히 중요한데, AI 중에서도 그러면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디핀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약속은 좋다. 디핀이라면 실제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 지도라든지 전화 네트워크 뭐 그런 것들. 하지만 완성도는 떨어지만 약속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게임은 좋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든 말든 게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게임이 옛날에 우리가 오락실에서 막 누르던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함께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게임도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임에 한번 괜찮겠다. 혹시 그 핸드폰 게임 중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게임 중에 마비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아서 한 지난 3일을 해봤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복사판이에요. 껍데기만 바꿔서 내놨는데 다만 웹3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500% 상승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아니, 새로운 뭔가 개발해서 사람들의 막 슈퍼스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게임이. 맞습니다. 웹3 게임. 그래야지 돈 안 줘도 내가 돈 내고서라도 할 수 있는, 마치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뜨고 있는 마비아는 10년 전 게임을 복사해서 만든 게임인데 대박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살짝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참 안타깝다. 이게 좀 스포 게임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떡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의 재활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게임의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10년 전 게임에다가 사람들이 돈 넣어서 아이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 샀다가 나중에 못 팔 수 있으니까. 그 게임 안에서는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태계가 웹3로 만들어져서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도 이 내가 산 아이템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돈 내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게임 자체가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무게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미래인데,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모든 게임들이 함께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슈퍼 게임만 나온다면 게임 산업은 폭발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마비아
게임을 통해서 10년 전 게임이긴 하지만 그냥 포장만 바꿔서 내놨는데 성장하네? 웹3로? 그러면 게임에 좀 투자를 해봐도 뭐 쉽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돈 좀 내면 껍데기 바꿔주는 거. 이 마비아라는 게임이 이뮤터블 기반에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자면 게임 이거 500% 상승한 게임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게임을 또 제2의 마비아를 만들 수 있고 제3의 마비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 관련은 그런 플랫폼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또 AI가 월드코인 굉장히 많이 떡상했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샘 알트만이 9,300조 원을 본인이 조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 관련된 칩들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들과 AI의 어떤 컨셉들이 마주치면서 이제 이렇게 된 분야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 자체가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분야들이 딱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좀 미진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워낙에 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을 꾸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독자님들께 올 한 해 이제 비투시아 대표님께서 보실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좀 동시에 담보로 할 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알트코인, 그리고 수익성을 더 극대화한다고 봤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알트코인, 요거를 각각 한 뭐 많이 더 몇 가지 정도만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은 못 집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인데 개인적인 관점을 한번 공유하자면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중에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체인링크 첫 번째 선택은 체인링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아발란체 메이저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모두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욕심까지 얹어보다면 에이다까지 여기서 한번 살짝 끼워놓고 싶고 한 방이 있으니까 에이다는 한번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그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익성을 봤을 때 뭐 너무 막 100위권 밖으로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100위에서 50위권 내에 있으면서 요 메이저들 외에 조금 더 수익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한 몇 가지만. 모험적인 공격형 코인들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하는데, 물론 이제 리스크가 훨씬 크죠. 폭망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레티브와 맞는 일단 솔라나의 뒤를 쫓아가는 후발주자들이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제2의 솔라나야 그러는 뭐 세이라든가 수이, 토스보다는 수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은데 그 만든 사람이 이제 수이 쪽에 붙었으니까 수이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카스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건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코인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셀레스티아를 좋아하고요.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또 달콤한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고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따라오는 브록이 있거든요. 에어드랍이라는 브록이 있기 때문에 셀레스티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에어드랍이 계속 오니까 셀레스티아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막 공짜로 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 2와도 깊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코스모스 생태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코인을 받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실습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셀레스티아 스테이킹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스터디 그룹에서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테이킹만 하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셀레스티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에는 이뮤터블, 빔, AI 쪽에서는 렌더가 좋지 않을까. AI에 직접 관련된 코인들도 많이 있어요. 뭐 패치 AI라든가 싱귤러리티 넷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험적이기 때문에 렌더는 진짜 AI 프로젝트는 아닌데 이 그래픽 렌더링을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GPU로 하는 거잖아요. 애플하고 또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다른 AI 프로젝트에 비해서 막 몇 배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 정도.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뽑아주신 프로젝트들이 진짜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나 시장에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일단 지켜봤을 때 분명히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걸 지금 당장 투자하시라 이런 의미 절대 아니고,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미 많이들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정되는 구간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들어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또 빼놓고 가기가 좀 서운해서, 지금 리플이 다른 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이 댓글 반응도 좀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리플 어떻게 보십니까? 리플의 퍼포먼스가 실망스럽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리플 투자자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회비용 생각이 자꾸 들고, 차라리 내가 그 돈을 다른 코인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씁쓸해. 그리고 이제 리플 투자자들은 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리플의 본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정 기대치를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가오는 상승장,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 리플에게 그렇다면 상승을 안겨줄 만한 호재거리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소송이겠죠. 네. 일단은 소송은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벌써 판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확인된 내용들을 한번 눌러주는, 도장을 쾅 찍어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소송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떡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소송 승리 하나로?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이 거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과가 나왔는데, 뭐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이건 모두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벌금을 내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XRP 자체만 오케이 해주면 우리는 그냥 파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2차 거래도 오케이. 기관들한테 판 거 그것만 너네 벌금 내고 끝. 이 정도면 뭐 일방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움직임은 이게 아닌데. 아니, 소송 좋게 나오면 그동안 그 눌려 있었던 지난 막 3년의 서러움을 말끔하게 씻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들 그냥 샴페인 터뜨릴 줄 알았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야, 이거 저도 흥분해갖고 그때 막 제가 흥분해갖고, 여러분 리플이 승리했습니다 막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게 뭐지? 리또속이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시장의 기대가 소송 하나만으로는, 왜냐하면 그 소송 결과가, 소송 걸리고 뭐 바로 몇 달 후에 마무리가 싹 돼버렸으면 리플 빠졌던 거 바로 회복되면서 원위치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승리를 한다고 해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2020년에 소송 당하고 나서 리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ODL 파트너도 만들고 뭘 했지만 소송에 신경 쓰느라고 할 일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막 날아가고 새로운 거 만들고 초당 뭐 몇백만 트랜잭션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송금 쪽에 대해서도 JP 모건이 뭐 들고 와서 뭐라고 그러고, 또 스위프트도 야 우리 체인리크 이리 와봐, 그리고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야 우리도 뭐 이렇게 돈 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리플이 소외감이 드는 거죠. 이제 이거 나만 대안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네끼리 해버리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소송 결과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떡상은 어렵고,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될까? 지금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업 확장입니다.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 확장이라면 지금 ODA를 더 확장해서 이게 표준이 돼야 되고, 너도 나도 지금은 남미하고 아시아 쪽에서만 지금 활발한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로비도 해야 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제도화적인 그런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제 아직 그게 결국 소송과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아직도 찬밥입니다.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는데 리플하고 뭐 해서 할 수가 없고, 아직 IPO 나가기도 버겁고, 그래서 소송이 일단 빨리 마무리되고, 미국에서 좀 자리를 잡아서 기관들하고 좀 파트너십 갖고 사업 확장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서비스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몇 개 안 되는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더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따려면 안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럼 소송 마무리가 되면 다른 기관들이 이제 리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 우리 라이센스 있어. 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떤 규제 이런 데서 자유롭고 마음 편안하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옮길 수 있으니까 뉴욕에서 특히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판이 깔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 확장의 틀이다. 그거 파트너십하고 인수합병했다고 벌써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틀이 깔렸으니까 이제부터 영업을 해서 리플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송금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JP모건이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JP모건은 이 틀 안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공개도 안 됐는데 리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거네. 외국으로도 보낼 수 있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남미로 다 보내네. 이런 실질적인 그 리플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확장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플의 또 가장 큰 또 하나의 영역이 CBDC 서비스인데 CBDC 들어오면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는 아예 패키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탁탁탁 만들어주는데 이 리플의 CBDC 서비스가 XRP 레저의 프라이빗 버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 CBDC를 너도 나도 많이 사용하면 결국은 이 CBDC끼리 연결이 될 때 브리지 통화가 필요해요. 이 중국의 CBDC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CBDC하고 남미의 CBDC가 연결이 되려면 이 남미의 페소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브리지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때 XRP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 2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딱 지금 준비가 된 상태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 궤도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일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XRP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타임프레임을. 올해는 소송 승리로 예전에 잃어버린 거 부분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 아까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 영역 확장 기본적인 판을 까는 것 정도로만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폭발력 있는 떡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비트코인 떡상할 때 쫓아가는 것 정도로만 지금은 리플만 혼자 달려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가 또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 리플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영유하고자 하는 그 사업 영역을 잘 구축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거고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또 최근에 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XRPL의 이 EVM 사이드 체인이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연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이 XRPL의 어떤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성장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올 만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미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오디널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보다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NFT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XRP에서 한다면 XRP 레저 기반이라면 일단 한 달이 건너서 레이어 2로 그걸 구현을 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비트코인의 오디널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부분적인 이것도 할 수 있다. 다른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거품에 불과하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리플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중심을 잡지 않고 다른 분야들을 이렇게 넘본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이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쟁 레이어 1들이나 레이어 2들이 워낙에 또 쟁쟁하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이제 올라가서 개발자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서 유의미한 생태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결국 이 역시도 어떤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투시아 대표님께 1억이 있으시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아유, 작년에도 1억 주셨는데 나 1억. 진짜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선택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1억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냥 비트 이더 빼고 화끈하게. 좋습니다, 너무. 아니야, 비트 이더는 벌써 갖고 있다는 거. 네,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네. 제가 비트 이더하면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벌써. 그거 가정하고 네. 벌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과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메이저 코인 중에 체인링크, 아발란체,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었는데 비중을 체인링크에 제일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중에서는 체인링크가 이번에는 벌써 좀 많이 오른 감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10배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한 두세 배만 서너 배, 5배만 올라도 해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 정도 선택을 해주고 다른 코인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게임 아까 말씀드린 이뮤터블하고 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는 좀 많이 담았으니까 이런 공격적인 코인들은 조금 무게를 줄여서 팍팍팍 날라가면 오케이 셀레스티아도 오케이. 인젝티브도 살짝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인젝티브는 좀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 아니고 그냥 20% 이상 떨어졌을 때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기회 안 오면 말고 안 사요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AI 코인 같은 경우는 렌더가 좋은데 아카시라는 똑같은 걸 하는 게 있어서 그거랑 한번 반반 담아보고 그리고 세이, 카스파, 수이 이 친구들은 조금만 담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코인 중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디핀이라든가 소셜 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약속이거든요. 약속 아직은. 약속도 또 뭐 올라가면 얼른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코인 뭐 디소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디센트럴라.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됐거든요. 근데 거래되는 데가 없어요. 거래되는 데가 코인베이스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있긴 한데. 예. 그래서 딴 데 상장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저도 그걸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와보고 싶고 그 정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어쨌든 알트코인들도 비중을 서로 다 다르게 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물량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들 할 때는 소량의 코인들, 소량의 물량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데 결국 이런 코인들은 소량을 넣더라도 워낙에 상승률이 가파를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시드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시드를 너무 어딘가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점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조정이 적어도 10에서 20% 정도 유의미하게 나야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한 5% 떨어지면 알트코인 20%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조정도 같이 보시면서 어떤 이평선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비투시아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2022년의 하락장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박 작가님 구독자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2021년에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신 분들인데 이 시간 본인을 좀 칭찬해 주면 어떨까? 참 잘했다. 힘든 시간 잘 버텼다. 사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힘든 시간 안 지나가고 지금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본인들은 못 느끼고 계세요. 힘든 시간에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떠한 코인을 접근할 때 좀 더 이제는 성숙적인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을 누군가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생겼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헛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분위기가 긴박해지면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1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야.
이런다든가 아유 20% 떡락했어요. 우리가 더 큰 폭락도 경험을 했는데 이 정도에 흔들리지 말고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1년을 더 못 기다릴까? 1년 안에는 꼭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여질 거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차피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방향은 우리 박 작가님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걸 알려주시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 작가님의 선택 그리고 비투쇼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선택을 꼭 하시면 나중에 먼 훗날 돌아봤을 때 그때 참 잘했다. 다시 한번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제가 이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왜 비투쇼와 대표님 채널이 이제 곧 3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를 잘 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구독자님들과 투자자분들께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을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정말 이 코인 선택부터 투자에 대한 지침들과 시장의 상황들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월 달에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 꼭 뵙고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또 유익한 인사이트들 가득가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의 비투시아님과 함께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